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법인 설립의 실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협동조합이라서 협동조합 기반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전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동조합도 사회적 경제를 분류하는 정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죠. 사회적 경제가 들어가는 핵심적인 용어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하며 지역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조직된 자율적인 조직. 이게 이제 사회적 경제 모두 말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 용어들이 계속 들어갑니다. 추구하는 핵심의 범위들이 이 안에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 설립된 배경은 예전에 우리나라가 법인을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주식회사를 만들 때 꼭 출자금이 5천만 원 이상 있어야 됐고 1인 기업을 만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를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어서 출자금에 비례한 출자금의 한도를 정하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게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협동조합이 나온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1섹터, 2섹터, 3섹터를 나누는데 3섹터 시장이 사회적 경제를 아우르는 시장입니다. 1섹터 시장은 국가의 시장. 국가에서 땅을 매립을 하고 도로를 닦고 토목 건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반적인 비용을 들어가는 것들을 1섹터 시장. 2섹터 시장은 LG, 삼성 뭐 이런 기업들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형성된 시장. 그래서 이런 거죠. OECD 가입 전에 개발도상국의 국가에서 존재하는 시장은 두 가지 시장입니다. 1섹터와 2섹터 시장만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1섹터하고 2섹터 시장만의 고용의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문제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3섹터의 시장을 만들었죠. 이게 이제 3섹터 시장이 사회적 경제를 말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게 마을기업일 수도 있고 협동조합일 수도 있고 사회적 기업일 수도 있고 뭐 자활기업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은 3섹터 시장을 쉽게 만들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지금 현장에서 사회적 기업이 나오고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법인의 종류입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작회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일반협동조합법인, 사회적협동조합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분류에서 그러면 모든 법인들이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냐?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법인들이 사회적 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 위에 보시면 이제 두 개로 나누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눕니다. 법인의 성격이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으로 나누는 거죠. 자, 영리법인은 신고제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신고만 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 법인이 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은 허가제입니다. 중앙정부 부처로부터 일정한 요건에 갖추어서 허가를 받아야지만 만들 수 있는 법인이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리법인이 이제 위로는 분류로는 상법상의 회사라고 하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그러면 요렇게 나누는데 이제 협동조합이 반으로 나뉩니다. 협동조합의 일반 협동조합, 우리가 말하는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입니다. 이 앞에 사회적 협동조합법인이라면 비영리법인입니다. 별도의 허가를 거쳐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민법상의 법인, 이런 비영리법인을 민법상의 법인이라고 부릅니다. 민법상의 법인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상의 회사의 법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1인 1표제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한 표가 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의결권의 중심에 있습니다. 주식을 많이 가지고 보유한 사람이 의결 권한을 가지는 부분들이 상법상 회사의 특징이고요. 협동조합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이런 유형들로 가면 이제 문제가 달라집니다. 1인 1표제. 돈을 얼마로 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표의 숫자에 따라서 모두가 한 표씩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 이 큰 특징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게 민법상의 법인에서도 똑같습니다. 1인 1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식회사의 상법상의 회사 요 바운더리 들어간 한 명 합자회사까지는 이게 모호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식회사하고 유한회사 대다수 이런 겁니다. 주식회사로 통칭합니다.
한 명 합작회사 잘 안 만들어요. 현장에서. 그리고 헷갈리니까 빼고. 주식회사는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의결을 한다. 영농조합법인과 협동조합법인은 1인 1표제로 간다. 비영리법인도 다 1인 1표제로 간다. 그러면 이제 구분해야 될 게 이게 구분해야겠죠. 상법상의 회사의 특징이 뭔가? 그 다음에 1인 1표제로 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왜 별도로 나와 있는가? 그 다음에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비영리 법인과 민법상의 법인에 대한 의결 구조와 소속 구조가 뭔가에 대한 부분들은 개념을 명확하게 잡으면 우리한테 필요한 법인을 어떤 법인을 얹을지, 어떤 법인을 설립할지, 누구랑 법인을 만들어 갈지를 결정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먼저 비교하겠습니다. 자,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촌특별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별개의 법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분류하기로는 상법상 회사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맹점이 있죠. 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라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아까 경북에 2017년 9월 기준에 경북 전체에 협동조합이 551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사업하는 건 20%가 안 돼요. 80%는 그냥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심각한 폐단을 끼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회사가 농어촌 특별법 운영에서 만들어졌다고 얘기했으면 이런 거죠. 농업단체 기업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거기에 만들어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법인데 이렇게 된 거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협동조합이 대세라고 해서 협동조합 법인을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업, 농산물을 가공하는 기업, 생산하는 기업들이 협동조합이 대세라고 협동조합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6차 산업 지정 범위에 협동조합이 들어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6차 산업 농림부에서는 어떤 법인이 메인이겠습니까? 농어촌 특별법령을 만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육성하는 게 메인이에요.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는 있으나 그거가 부수적인 수단이지 실질적으로 농업조직에 대한 확대를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어야 돼요. 농업을 가공 유통하면. 두 번째, 농업을 관련된 조직들이 협동조합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과세가 다릅니다.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들은 농사를 짓기 위한 농업단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된 과세 제도들이 따로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 법인들이 농업을 해서 가공을 하면 세제 혜택을 별도로 본다는 얘기고요.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은 그거에 대한 대상이 되는데 일반 협동조합법인은 그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농업을 생산하고 가공하는 쪽에서 협동조합을 하면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들을 못 받게 되니까 그 부분으로 보면 확실히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농촌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협동조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식회사와 이 경우가 주식회사와 협동조합과 범위가 똑같은 부분인데 이렇게 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조합과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농업회사법인은 주식회사와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분류를 보면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의 부분들입니다. 민법상의 조합의 부분들을 포함하고 설립 가능한 게 농업인이 5명 이상 있어야지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입니다. 농업인 1인 이상만 있으면 1인 기업으로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뭐뭐뭐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농업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표기되지 않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본인 창업팀들이 농업을 했던 팀들이 더 커져서 농림부에서 시설자금사업 3억이든 10억이든 이 공동체에 지원해 주려고 하면 이면적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설립 자본금이 1억 이상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 양조항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몰라서 떨어지는 팀이 많냐? 올라가서 떨어지는 팀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만들 때부터 그렇게 1억이 있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만들 때는 100만 원이 있어도 만들 수 있고 제한이 없습니다. 출자금의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적어도 농림부에서 보조사업을 신청 전에 출자금을 정액시켜서 이것들 요건들을 갖춰야 된다는 거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농조합법인의 한계가 뭐겠습니까? 1인 1표제니까 의사결정이 느립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장점은 뭡니까? 최대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극명한 차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적합한 사업이 영농조합법인에 적합한 사업, 영농조합법인으로 할 때 적합한 사업은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공동, 선별, 저장, 공동 출하 같은 업종을 하는 장목반 단위들이 법인화를 할 때는 영농조합법인이 유리하고요. 그 적합한 거고요. 뭐 농가체험, 관광, 정보화 마을, 체험 관광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가 적합하고 법인 자체의 이익 창출보다는 조합원의 경제적인 이익, 조합원이 공동으로 배분하는 일들의 성격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영농조합법인이 유리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어떤 부분이 유명하냐면 뭐 자체의 투자 설비가 초기부터 너무 많이 드는 거거든요. 축산업, 소를 100마리, 200마리를 하는 법인을 만든다. 이런 것들은 자체 경비가 너무 많이 들 때 초기 자본과 자산이 많이 드는 사업과 이런 거죠. 그 전통 가공식품, 농산 재생사업, 전문 경영이 도움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는 농업회사 법인이 유리하다는 얘기죠. 적합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농산물을 좀 중규모 이상 농산물을 가공하고 유통하는 회사들을 딱 보면 영농조합법인이 지극히 없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죠. 왜냐하면 이런 거죠. 자본의 손실, 자본의 책임을 대표자가 져야 되는 조합원이 같이 못 지는 부분. 지역 공동체성 기반은 영농조합법인이 적합. 공격적인 비즈니스 사업을 하거나 사업 형태가 큰 사업들은 농업회사 법인이 적합. 근데 농림부에서 사업을 지원해주거나 6차 산업 선정할 때 어느 법인이 더 강점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어느 법인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뭡니까? 이 법인을 만들 때 이런 생각이죠.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에 봤을 때 어떠한 성장 포맷을 가진지를 본다고 생각하면 어느 그릇 정도, 누구랑 일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냐에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을 할지 농업회사 법인을 할지를 분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있죠. 조세 부담에. 근데 이제 협동조합하고 영농조합법인하고 차이의 가장 큰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없지만 영농조합법인에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농업소득에 대한 배당 시 소득세 면제 및 기타 소득에 대해서 목적사업이 아닌 기타 소득에 대해서 조합원 1인당 1,200만 원의 감면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조합원 1인당 1,200만 원의 그런 면제, 감면을 받는 부분들이 유리하겠죠. 그럼 이런 거죠. 조합원이 10명이다. 기타 사업을 해서 우리가 10명이 있는 데서 기타 사업, 농업 외에도 유통도 할 수 있고 기타 사업, 목적 사업을 이런 부분도 했을 때 매출이 이만큼 생겼다. 그랬을 때는 얼마입니까? 10명이면 1억 2천만 원어치의 세제를 감면받는다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면 이런 거죠. 공동생산, 공동선별 이런 쪽에서에 대한 부분들은 영농조합법인이 세제 혜택이 월등하게 유리하게 적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교육 안 하면 전부 다 협동조합이 대세라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근데 협동조합과 영농조합이 운영 방법이 똑같은데 절차도 똑같고 운영 방법도 똑같은데 협동조합을 만드는가 지금 환장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볼 때는. 그 누가 어떤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런 식에 대한 교육들이 많아서 농업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유통을 하는 기업들이 협동조합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세 부담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협동조합과 주식회사가 또 똑같죠. 협동조합도 1인 1표제입니다. 주식회사는 보유 주식에 비례해서 이제 경영에 대한 의결권이 지워지고요. 여기 보면 출자에도 출자금에 대한 범위가 제한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이런 범위가 핵심적으로 한 명이 30%를 못 초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소유를 못하게끔 법적으로 만들어놨어요. 한 명이 1,000만 원의 출자금이다. 300만 원 이상 출자를 못하게 돼요. 30% 이상을 못 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출자 규모에 범위가 제한이 있고요. 여기는 출자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1인 1표제, 무조건 1인 1표제라는 게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너무 어려우면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은 보죠. 주식회사에 대한 분석, 장점, 주식회사의 장점은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소유하는 주주에 대한 강력한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서 의사결정이 명확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51%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든 밀어붙여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단기에 실현하고 시장의 반응에 대응하고 빨리빨리 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조직의 상품화와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장점입니다. 또 두 번째 장점이 설립 방법이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내가 주식회사 만들고 싶은 명칭, 주소지 두 개만 가지고 얼마를 출자하겠다는 걸 가지고 법무사 가서 얘기를 하면 3일 내로 법인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출자 금액이 얼마여야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립 방법이 명확합니다. 법무사한테 가서 나는 회사 명칭을 이렇게 생각하고 정관을 이렇게 생각하고 임대차는 어디 해놨으니까 나 이렇게 출자금 얼마 낼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법무사가 3일 내로 만들어줍니다. 출자 방법이 빠르죠. 단점이 이제 이런 게 단점이에요. 주식회사의 단점은 1인 1표제가 아니라 출자 금액을 비례하다 보니까 이를 보기죠. 서비스 업종에서 주식회사를 하면 아파 보이는 거죠. 제조업이나 이런 유통업이나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주식회사 강점이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택시 회사를 꾹 택시를 벗죠. 그게 어떻게 보입니까? 협동조합이 택시 기반이 돼 있는데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조합원들의 소유라서 이미지가 이런 부분도 서비스 업종에서는 누가 어떻게 보이냐면 한 명이 다 독점해 보이는 부분들이 보일 때 우리 상품과 서비스가 한 명이 독점해 보일 때 단점이죠. 지역 공동체성을 드러내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죠. 우리가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와 조직원들이 지역 공동체성에 있다면 주식회사를 하면 안 되겠죠. 알리는 방법이 한계가 있겠죠. 근데 공격적인 사업을 마케팅을 하거나 생산을 하거나 이런 사업을 하면 주식회사가 적합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단점은 지역 공동체성을 가지기가 힘들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사회적 기업 인정 요건에서 민주적이고 다양한 의사결정 구조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을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대표 혼자 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민주적이고 다양한 의사결정 구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사회적 기업 인정 요건이 있으니까 인정받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로자 대표를 이사로 또 선출해야 되고 사회이사, 다른 밖에 사회이사를 한 명 또 넣어줘야 되겠죠. 그런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게 주식회사를 하면서 사회적 기업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완돼야 된다는 게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협동조합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협동조합이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사업이라 해서 소상공인 5명이 모여서 공동생산, 선별, 마케팅하는 자본들을 1억에서 2억을 지원해주는 사업은 있으나 그 외에 직접적인 지원 사업이 없는데 협동조합이 대세라고 해서 하면서 이런 거죠. 폐단이 너무 많아요. 폐단이 많은 것들이 뭐냐면 장점은 다양한 조합원들이 1인 1패적으로 권한과 책임이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어 어떤 특정 집단의 사유화를 막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단점이 있고 공동체성을 띌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경제와 상권을 보호하는 연대 모임을 만들기에는 구현하기가 너무나 좋은 조직이다라는 게 장점. 단점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러죠. 협동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요. 전부 다 경제 발전이 경쟁 위주로 되다 보니까 전부 다 경쟁에서 1등을 해야 되고 누군가를 뛰어넘어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쓰다 보니까 이런 거 공동체 의식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 의식이 잘 안 된다고 얘기하면 이미 이 근거가 있는 것들인 건데 이미 협동조합 기반의 영농조합법인이 굉장히 오랜 시간 생겼고 생협들이 오랜 시간 있었는데 그들이 선키스트나 FC 바르셀로나만큼 못 컸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극명하게 다시 얘기하면 그 안에서 성장의 한계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운영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아직 우리가 협력하는 모델을 만드는 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경북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경북에 협동조합 협업화 지원 사업이 정말 많이 뿌려졌습니다. 그 팀들이 정말 잘 됐으면 그 중에 몇 프로라도 사회적 기업으로 진출됐었겠죠. 비즈니스가 잘 잡혔다면. 그 팀 중에 단 한 팀도 사회적 기업이 된 사례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것 아직 협업하고 협력하고 성장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니. 근데 이거 단점이 또 하나의 협동조합의 단점은 올바른 가치와 이런 운영 주체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에 대한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이 조합원들이 전부 다 법인을 운영하고 설계하는 이 중장기 계획들을 다 교육받아야 됩니다. 다 교육받아야 되고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협동조합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법인 운영총회를 하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원래는 정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하면 끝나야 돼요. 정관에 그래 명시하게 되어 있고요. 혹은 3분의 2 출석에 과반 동의하면 끝나야 돼요. 정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이든 협동조합이든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의결을 하는 거에서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과반이 동의했는데 내가 찬성하지 못해요. 그럼 그 조합원이 어떻게 됩니까? 선택이. 따르든지 조합을 탈퇴해야 되는데 탈퇴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되죠. 목소리 큰 사람이 1등이에요. 다수의 영농조합법인과 협동조합법인을 총회를 했을 때 분란이 나는 거는 원래 정관에 있는 대로 모든 조합원들이 그 정관을 100% 이해하고 있고 교육이 돼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땅땅땅 해서 마음에 안 들면 목소리 크면 본인이 나가시든지 동참을 하시는지 알아 결정하시자 더 이상 얘기하시지 말라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죠. 저기서 목소리 큰 사람이 막 소리치면 아무도 통제하고 대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파토가 나는 거죠. 원래 정관에 그런 규정들이 다 잡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합원들이 똑같은 수준이 될 만큼 교육을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영농조합을 만들 때도 똑같이 교육이 돼야 됩니다. 3분의 전체 성원 중에 3분의 2 출석 혹은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가 된 사업은 무조건 추진돼야 됩니다. 그게 안 잡히면 의사결정이 안 돼요. 배가 산으로 가요. 뭐 하나 사업을 결정짓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네. 서비스 업종일 때 협동조합이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홍보하기가. 그러면 그 서비스 업종일 때 많은 조합원 수를 넣을 게 아니라 5명 이상이니까 정말 이해가 빠른 5명 이상이 같은 수준의 논의를 할 수 있는 5명을 구성하는 게 협동조합을 제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의 규정대로 이걸 갈 수 있도록 가야 됩니다. 지금 법인을 만드는 오너가 잘해야 될 것들이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듯이 내부 운영 기준도 똑같이 그 기준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적법한 절차대로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알고 모름의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나요. 정관을 자세히 원하시면 협동조합,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관련된 사회적 기업의 표준화된 정관을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려서 드릴 겁니다. 드리면 법인 명칭, 주소지 이런 것만 변경해서 설립 등기를 하시면 되는데 그 정관을 내가 가지고 만든 정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셔야 돼요, 대표가. 그리고 그들에 대한 조합원들을 교육을 하고 설립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합원을 무작정 늘리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합리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논의가 되는 건 오케이. 근데 이 부분들이 불합리적인 논의로 되는 부분들은 사업 주체 간의 갈등, 우리가 사업에 표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그 많은 시간 동안 영농조합법인들과 생협에서 바람직한 모델로 성장되는 것들이 극히 드물었다는 얘기가 이거를 추진하는 쪽에서 굉장히 높은 이해도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서비스 업종. 서비스 업종은 협동조합 하는 게 맞아요. 지역 공동성에서 드러내야 되니까. 근데 사회적 기업 인정하면서 사회적 기업을 지정받으면서 협동조합이 유리하다, 주식회사가 유리하다, 영농조합법인이 유리하다, 농업회사법인이 유리하다, 비영리법인이 유리하다는 관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법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하냐가 중요한 얘기지 내한테 적합한 법인들을 어떻게 운영하냐가 중요한 얘기지 어느 법인이 더 높다 낮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실현하고 설계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인을 만드는 절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법인은 이 절차를 따르느냐? 대다수의 모든 법인은 이 절차를 따릅니다. 왜냐? 법원에서 등기가 되어야지만 법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절차가 법인에서 등기가 되고 사업자 등록증이 발부를 받아야 법인이 살아있고 만들어지는 거고 이 두 가지를 갖춰야지만 법인 통장이 개설이 됩니다. 그러면 법인을 만드는 것들이 중요한데
뭐 협동조합 사례로 먼저 얘기하면 5명 이상이 모여서 우리 어떤 법인을 만들자는 합의점이 되는 발기인 회의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발기인들이 모여서 정관을 구성해야 됩니다. 정관을 승인시켜야 됩니다. 정관 안에 목적, 우리의 사업 목적, 명칭, 구역 이런 부분들이 정관이 구성이 돼야 되고요. 이 정관이 구성되면 총회를 엽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창립총회를 열죠. 창립총회를 만들면 과반수에서 출석의 3분의 2 찬성이 표준적인 정관의 얘기인데 이 안에서 뭘 하느냐? 이 안에서 대표도 정하고 임원도 정하고 정관을 승인시키고 우리 사업 내용을 뭘 할지를 통과를 시키는 이런 절차를 적힌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립신고를 자치단체, 시청에 설립신고를 내면 시청에서 신고 필증이 나옵니다. 신고 필증을 들고 법무사한테 맡기면 법무사가 지역의 법원에 설립 등기를 합니다. 설립 등기를 하면 등기부 등본이 나옵니다. 등기부 등본을 손에 쥐고 세무서에 가시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이제 은행에 가시면 법인 통장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 부분이죠. 지금 협동조합은 이런 부분이 되는데 용농조합 법인, 주식회사 뭐 이런 법인들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법무사로 가시면 됩니다. 자, 허가제일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거쳐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절차들이 발기인을 모집하고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동의자를 모집하고 창립총회를 하고 설립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출자금을 납입한 후 등기, 법원에 등기를 하고 협동조합 등기부 등본을 발부받는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르는 절차들을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다루는 것들이 이제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임원 선임, 뭐 설립 경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총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립 신고 될 때 시에 설립 신고를 낼 때 정관이 다 들어가야 되고 창립총회 회의록이 들어가야 되고 사업계획서가 되어야 되고 임원 명부가 되어야 되고 임원의 이력서가 되어야 되고 설립 동의자 명부, 설립 지지서, 수지 예산서, 그 다음에 출자를 내는 출자 금액이 표기된 출자 서류, 그 다음에 창립총회를 했다는 공고문, 하기 전에 창립총회를 한다는 공고문, 요런 부분들이 첨부 서류들이 시청에 들어가야 신고 필증이 나오는 요런 서류들을 또다시 법원에 제출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근데 여기 이제 요 과정을 아시면 저희가 현장에서 요런 서식들과 절차들에 대해서는 다 대응을 해드릴 건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 이제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요. 비영리 법인도 이런 부분들이죠. 비영리 법인을 왜 만드느냐? 민법상의 법인이죠. 비영리 법인은 민법상의 법인입니다. 비영리 법인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목적 사업을 설정합니다. 우리가 방과 후 학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비영리 법인 허가를 받아야 돼요. 방과 후 학교를 하고 싶다. 우리가 숲해설사 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서 하고 싶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 허가를 받아야 돼요. 체육진흥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스포츠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보건복지부에 관련된 돌봄, 간병, 장기요양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설립 허가를 받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그 부처가 하고 있는 사업들, 국가에서 하는 재화 서비스들을 용역을 받아서 하고 싶을 때 비영리 민법 법인들을 설립합니다. 대다수. 그러면 까다롭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못 만드냐? 못 만드는 건 아닙니다. 준비를 많이 해야 되냐? 준비는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중앙정부기관이 봤을 때 이 조직이 우리에 관련된 정책을 지역에서 실행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단체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출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사업계획서 안에 다 정해야 돼요. 그래서 설립 준비, 목적을 정하고 설립 구성을 하고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해야 되고 이거를 설립허가를 주무 관청에부터 설립허가서를 받아야 됩니다. 설립허가서가 받아야지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국가사업을 위탁받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만 얘기를 해드리고 필요하시면 종합상사에 개별적으로 요청하시면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와 호칭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명칭을 정할 때 주식회사나 이런 것들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갔어서 법인 명칭 검색하는 기능을 있습니다. 그걸 검색해 보면 주식회사나 이런 법인들은 명칭이 동일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영리 법인은 동일한 명칭의
사업장을 못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영리법인을 만들더라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될 게 우리 지역에 동일한 명칭이 있는 법인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쯤 구분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동일한 명칭이 나오면 홍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일반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법인 명칭 검색을 해서 명칭을 딱 넣으면 그걸 가지고 있는 법인들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그런 유사한 법인들이 많으면 명칭을 바꿔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간이 6시까지가 뭐 1시간 10분밖에 없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지금 다른 강의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